작년 9월 달에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마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얘기는 알리바바에 대한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전은 끝났다. 더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조사는 없다.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주재하는 민영기업 회의에 뭔 얘기를 했냐면 민간 기업들이 먼저 돈 벌어서 공동부유를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부유론을 슬쩍 집어넣고 선부론을 다시 꺼내는 거로 봐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민영기업들이 대거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이번 골자고, 그 딥시크의 이펙트는 아마도 1분기, 2분기에 네거티브하게 나타난다.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프리미엄, 이제 고수익성, 이것은 이제 피크를 쳤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작년에 한국장 떠나서 미국장 가야지, 작년 한 4분기 무렵 그렇게 하셨던 분들, 특히나 레버리지 썼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나마 좋았나 했는데 조금 이제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이란 변수를 또 우리 전 소장님께서 한번 또 짚어주셔야 되겠는데, 한번 제가 소장님 다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미국장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낙폭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나스닥이 어제까지 해서 5.52% 이번 달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56% 이렇게 폭락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일본도 6.1% 빠졌지만 우리는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코스닥이 2월 중에 그래도 2.15% 상승 마감입니다. 물론 최고 때는 7.31이었는데요. 2월 19일, 20일 무렵. 이 와중에 홍콩은 13%, 14%씩이고 심천 6%, 상해 종합 2.16%, 다 중국은 본토나 홍콩이나 플러스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중국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 기술주를 앞지르고 있다, 지금 팩트로 확인됐고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 빅테크들의 실력의 재평가가 들어왔다. 실력에 대한 재평가. 네. 두 번째는 주가가 3년 반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 전체가 저평가돼 있다. 아하. 그리고 중국은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세 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인덱스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지금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 그 미국의 지금 M7하고 같은 기준으로 선택한 중국 M7을 보면 왼쪽 차트가 이게 2024년 1월부터입니다. 보시면 노란색깔이 중국이고 파란 색깔이 미국인데, 최근 1년간 보면 중국이 219%, 미국이 127%. 지금 작년 초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9월 달부터 중국이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하죠.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9월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고 스탠스를 바꾼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짱대 주가가 나오는 것은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의 이펙트가 1월 20일부터 해서 이제 쭉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을 보면은 2023년부터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360일 M7이. 근데 중국은 작년 9월까지는 똑같은 수준이었다가 그러네요. 이게 이제 9월 이후로 쭉 올라가서 2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131% 정도 차이, 갭을 확 줄인 거죠. 불과 이제 한 5개월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중국 빅테크들의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저도 이제 질문지를 보고 이제 공부 중인데, 중국 과학기술 본산이 베이징에 있는 중관춘
그리고 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할 만한 데가 이제 광둥성의 심천 선전인데 이번에 이 AI 쪽에 그야말로 충격을 준 딥시크는 또 항저우라고요. 근데 우선 중간추는 뭐 하는 데입니까, 소장님? 그래서 이제 뭐 북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북경에 보면은 우리 같으면 용산 전자상가 같은 예전에 그런 전자상가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로 뜯어가지고 뭐 전자제품 조립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의 연구개발의 시작점. 근데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 중국의 최고의 이제 대학인 특히 공대가 센 칭화대학이 거기 있고, 칭화대. 그 바로 옆에 북경대가 있어요. 그래서 북경대는 컴퓨터공학과 이제 이쪽이 굉장히 세고, 이공 전체적으로는 칭화대가 세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인재들을 거기서 쉽게 끌어들일 수가 있고, 북경이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중관촌을 창업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회사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인허가들이 며칠씩 걸려야 되는데, 중관촌은 하루 안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중관촌 거리에 가면은 거기에 창업 카페들이 뭐 이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팔로알토하고 똑같이 그 창업 거리에서 오늘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저녁에 그 카페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가들이 저녁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발표를 듣고 거기에 이제 이거 괜찮은 아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5천만 원 투자해 볼게, 1억 투자해 볼게. 그래서 바로 펀딩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갖춰진 것이 북경의 중관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성지가 중관촌이 됐었죠. 근데 이제 심천은 뭐 전 세계의 뭐 노트북,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의 그 드론까지 생산의 메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품, 소재 이게 이제 확 다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뭐 중국의 하드웨어의 최고봉이 바로 하웨이인데 하웨이가 바로 심천에 있고 또 인터넷에서 양대 산맥이 아리바바하고 텐센트인데 텐센트가 이게 심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회사의 영향력 하에 그게 엄청난 이제 창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쪽들에서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할 것 없이 이제 메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최근에 딥시크 등장하면서 이 항저우가 뜹니다. 그래서 항저우는 여기가 상하이 아래쪽이죠. 그렇죠. 상해 바로 밑에 저장성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뭐 그 KTX 타면 60분 1시간 안쪽 거리인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딥시크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 유니트리라고 이번에 시진핑이 그 민간 기업하고 자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중국의 인터넷의 양대 거물인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근데 텐센트의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은 이제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양원펑 그 딥시크이고 또 하나가 35세 된 로봇 회사 사장이 같이 앉았어요. 텐센트 회장 옆에요. 그 텐센트 회장에는 딥시크이 앉았고 같은 줄에 35세 된 이제 뭐 우리로 쳤으면 회사의 뭐 대리 정도 될까?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로봇이 그 금년 1월 달 구정 때 중국에서 그 춘절 축제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뭐 신년음악회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무용수들하고 같이 춤을 추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나왔어요. 그 또 영상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막 돌려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확 각인을 시킨 것은 이제 항저우가 AI하고 로봇의 성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말고도 뭐 중국에서 정말 떠오르는 6개의 호랑이 이제 그렇게 명칭을 받는 예를 들어 BCI 그 내 기계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우후죽순처럼 이제 올라온 겁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딥시크는 지금 그때 이후로 야 이렇게도 싸게 할 수도 있구나.
엔비디아 뭐 되게 비싸게 하고 뭐 한 7, 80%씩 남겨 먹고 하는데 이런 어떤 충격을 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규제로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게 이후에 이제 이제 딥시크의 어떤 그 여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그 한국이 이제 예를 들면 스톱시켰고 이탈리아가 스톱시켰는데 네. 나머지 나라들은 이게 스톱시킨 데가 없어요. 아하, 그러고 미국은요? 미국은 안 시켰죠.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시켰다고 해서 우리 이제 딥시크 끝났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미국은 엔비디아가 이미 자기 사이트에 딥시크를 올려 쓰고 있고 네. 구글부터 이제 빅테크들이 다 올려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지만 그것의 진짜 심각한 수준은 미국이 그걸 스톱시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이제 룸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규제를 했을 때 보면은 이게 딥시크의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예. 그럴 때 틱톡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틱톡은 이거 그냥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쇼폼을 하는 세계 최대 기업인데 그리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이 뭐 문제가 되냐는 건데 요거는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딥시크가 아까 어떻게 이렇게 싸게 서비스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서버를 돈이 없기 때문에 틱톡의 서버를 쓴 것 같아요. 빌려서 쓰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다가 이제 틱톡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우리 그 IP를 추적하면 그로 들어가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정보 보호 이슈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틱톡의 어떤 그 부작용보다는 각국이 다 미국부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맨 먼저 틀어막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가관인 것이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 기업한테 경종을 울리겠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스타게이트에 5천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예. 투자하는 회사가 오픈 AI, 예를 들면 오라클 그리고 손정희 뭐 세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세 개 회사의 특징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방식의 딥시크 방식을 쓴다면 비용은 20분의 1이면 돼요. 2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가 했다는 것이 예. 이제 18분의 1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5천억 불이 아니라 500억 불이나 250억 불이면 스타게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딥시크의 방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오픈 AI는 이름만 오픈이지 오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딥시크는 예. 아주 영리한 것이 이게 네. 오픈 소스를 다 오픈을 해가 누구나 다 퍼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 오픈 AI를 모방한 모델이 3,000개 이상 등장을 해서 이제 뭘 막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픈 AI가 뭐 2, 3천 명 이상의 연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개발자가 지금 딥시크는 139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오픈 소스로 열어놓고 자기네 걸 막 퍼가서 만들게 하면서 네. 3,000명이 퍼서 쓴다면 3,000명의 연구자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 볼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오히려 오픈 AI의 폐쇄성에 대해서 딥시크의 오픈 소스를 퍼다가 오히려 그걸 더 모방해서 더 빨리 값싸게 만들어 보는 것에 붐이 일어난 것이고 이거를 지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막는 쪽보다가는 그것은 나중 문제다. 나중 문제다. 그리고 아직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딥시크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 어떤 이제 생성형 AI도 돈 버는 데는 없어요. 다 적자가 엄청난데 이 딥시크를 퍼다가 오픈 소스를 자료를 갖고서 사람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퍼다가 예를 들면 이 핸드폰에 나만의 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 이건 돈이 하나도 안 드니까. 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톡방에 올려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서 서비스 하나에 60원, 뭐 60위안, 100위안, 60위안? 100위안. 뭐 이렇게 받으면 돈 100원 받아서 뭘 해 그러지만 이게 지금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쉽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00명을 받으면 바로 60만 위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스노볼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딥시크를 가지고서 돈을 버는데 지금 이제 혈안이 돼 있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중국의 모든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이 다가 자기네한테 딥시크를 같이 여기다 심는 거, 핸드폰에도 심고 자동차도 심고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 세계하고 달리 중국 안에서는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또 서방 세계 많은 국가들은 지금 딥시크에 대한 정보 유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자기네 모델을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비용 절감하고 쇼트컷을 찾는 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보 보호를 우선으로 해서 그걸 이제 일단 막아 놓은 거죠. 아, 그런 상황.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최근 중국 증시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아주 잘 가고 있는 그 배경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로봇도 뭐 이렇게 춤추는 그것도 했지만 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저 그 뭡니까 아주 쿵을 하던데요. 발차기 하고 이렇게 뭐 품새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그거보다 테슬라 뭐 그쪽은 걷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고작 하는 게 이제 뭐 공 잡아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영상을 봐서는 야 이거 중국이 이까지 왔어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그거는요 답은 젠슨 왕이 이미 답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젠슨 왕이 CS 2025에서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우리의 큰 칩의 수요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14개의 휴머노이드를 데리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중에 6개가 중국 겁니다. 미국이 4개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뭐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의 최선단에 있는 것은 중국이다. 요걸 이미 보여줬고 네. 지금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데 정신이 바빠가지고 사업에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로봇이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수요자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이성 로봇, 뭐 조립 로봇, 접합 로봇 같은 로봇의 보급률이 보급률은 한국 다음이지만 보급 대수가 세계 최대예요. 구매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발달이 돼 있고 두 번째 이거 갖고 뭘 할래 그럴 때 너무 고차적으로 공부시키고 무슨 뭐 조립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들하고 대화하는 로봇 그다음에 이제 뭐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키우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배변 처리 문제, 털 날리는 문제 뭐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는데 애완동물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근데 반려 로봇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뭐 노인 5명 중에 1명이 중국 노인이고 또 중국은 애기를 1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 애들이 외롭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살아있는 반려동물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로봇 반려동물을 갖다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이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로봇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발 뉴스에서 안 보이던 인물이 이제 사진도 나오고 관련 기사도 뜹니다. 마윈인데요. 그동안에 그 근황이 어땠습니까? 그 공동부유 어젠다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고 나서 마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뭐 사라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화가 있었고요. 설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여의도 금융 포럼 거기에서 이제 마윈이 예를 들어서 금감원장부터 재무부 장관, 모든 은행장, 증권회사 사장 다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그때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중국이 그 핸드폰으로 대출을 해주는 소액 대출 시스템을 이 알리바바가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개미금융이죠. 그래서 뭐 가입자 수들이 급증하고 대출 규모가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겁없이 한 말씀 한 거죠. 중국의 금융기관은 전당포업을 하는 것이다.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보 받아가지고 대출하는 게 무슨 대출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신용을 이걸 평가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진짜 금융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 이제 금감원장부터 은감원장 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금융이 IPO까지 홍콩에서 다 했는데 전까지 모집 다 한 걸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 동안
알리바바가 소위 말하는 독과점법의 규제를 받아서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 4년 동안에 마윈은 뭐 유럽으로 일본으로 이제 떠돌아다녔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중국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을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 9월 달에 그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마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얘기는 알리바바에 대한,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면 오피셜리 중국이 우리 같으면은 공정거래위원회 네.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의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조사는 없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주재하는 민영기업 회의에 예. 마윈이 정식으로 등장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마윈이 최근 10년간 투자했던 것보다도 3배나 많은 돈을 빅테크에 투자하겠다. 우리 그렇게 돈으로 한 발표를 했죠. 75조 원? 그렇습니다. 예, 한 3년 동안에. 그렇죠. 그동안에 그래 뭐 떠돌아다니긴 했어도 그래도 재산은 뺏기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마윈이 그 지분율은 상장 이후에 계속 낮췄어요. 두 자릿수에서 아마 지금 지분율이 3%인가 4%인가 대로 계속 예. 팔아가지고 돈을 예. 챙긴 거죠. 예. 근데 우리 생각은,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1%를 이제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뭐 마윈이 재산 다 털렸다는 이제 루머나 썰의 배경은 바로 그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왜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1%를 이제 국가에 헌납하라고 했나 그러면, 요게 이제 중국도 그 머리 쓴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서버 보면 되는데 그게 말이 많을 수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회사들은 다가 예를 들면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 그게 투자가들이 국제 투자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들어가서 그냥 서버 뒤집어 본다? 이거는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니까, 예. 우리 같으면은 뭐 상법상 예를 들어서 1% 이상 주주들은 그 장부 연락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로 받으려고 이제 1%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윈의 재산을 국가에다 헌납했다고 하는 루머로 이제 돌아다닌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마윈이 투자하는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투자하겠다는. 그래서 쪽? 우리는 예. 지금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를 인터넷 회사라고 하는데, 예. 그 텐센트 같은 경우 투자하는 회사가 한 1,400개 되고요. 예. 알리바바도 한 900개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개 회사는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예요. 지금 벤처 캐피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디디 출신부터 모든 인터넷 관련되는 서비스에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윈이 이번에 75조 투자하겠다는 것은 다 AI라고 봐야 됩니다. 네?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쪽.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없다. 우리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도 그 AI의 수혜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예. 이제 타격받을 수 있죠. 전자상거래 쪽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전세계 아까 말씀하신 전세계 증시 다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중국만 슬슬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반도체고, 두 번째가 AI예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미국이 가장 많이 세게 제재하고 서방의 관점에서 보면 벌써 죽어도 한참 전에 죽어 없어야 될 회사들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게 SMIC죠. 예. 그 우리 같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그 장비, 소재, 그리고 AI에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다 폭등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폭락하고 중국은 폭등하고, 요것이 이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바로 딥시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진핑의 이번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공동부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때문에 이제 민영기업들을 제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경기 침체 원인이 됐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우리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뭔 얘기했는지 보지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증시, 경제 여기에 금융에 중요한 시사를 한 것이 네. 78년에 등소평이 예. 중국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다 좋다. 흑묘 백묘론. 그렇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네. 그래서 먼저 능력 있는 놈이 부자 돼서 가난한 예. 사람 도와줘라. 예. 요게 선부론입니다. 선부론. 일단 그렇죠. 부를 그거- 키우자. 그렇죠. 그게 반대말이 공부론이죠. 공부론. 근데 시진핑 2021년부터 얘기했던 그 공부론 4년을 이번에 뒤집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뭔 얘기를 했냐면 민간 기업들이 먼저 돈 벌어서 공동부유를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부유론을 슬쩍 집어넣고 선부론을 다시 꺼낸 거로 봐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민영기업들이 대거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이번 골자고 뭘 투자하냐 그러면 전부 AI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은 보면은 몇백억씩 투자를 해요. 근데 중국은 뭐 그것에 한 10%, 5%밖에 투자를 안 해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이 AI를 하냐 그러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미국은 뭐 서버 구축부터 서비스까지 그 연구 개발까지를 한 개의 회사들이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는 예. 모든 걸 풀 라인업으로 자기가 다 하죠. 왜 그러냐면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내가 예. 다 먹으려고 다 투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그 2021년인가 2017년인가 그 AI 플러스 전략을 시작을 하면서 AI의 육성 정책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AI의 분야에 10개 기업을 정해서 그 분야에 1개 기업씩 전문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AI는 바이두만 하고 스마트시티는 알리바바만 하고 이 메디컬 AI는 예를 들면 텐센트만 하고 네. 금융은 핑하니 하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예. 정한 이유는 예. 이게 AI가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인재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 터지게 이제 소나기 하나 다 경쟁을 하면 자원의 분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나눠서 하게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규모가 중국이 개별 기업 단위로 보면 미국의 그 빅테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딥시크 같은 놈이 튀어나오냐 하는 것은 바로 딥시크부터가 자기가 서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고 있는 틱톡의 서버를 그냥 임대해서 쓰니까 비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 4년 동안 중국은 이제 빅테크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같은 놈이 튀어나왔는데 지금 중국의 지금 AI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미국 독주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양강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고 여기에 중국이 딥시크의 자신감을 얻어서 한마디로 알리바바가 바람을 잡았지만 중국의 그 AI 투자에 진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리바바가 75조 투자했으면은 그러면 쌍벽을 이루는 탄센트는 가만히 있냐? 예. 똑같이 그 정도나 그 이상을 투자해요. 그리고 이번에 재미난 것은 중국의 BAT 이 바이두가 이번에 초청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바이두는 자율주행을 이제 대표로 했는데 자율주행이 이게 좀 신동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빠진 게 있고 그다음에 생성형 AI도 바이두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바이트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바이두는 어떡할래? 제가 볼 때는 바이두는 2배 이상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투자 러시가 경쟁적으로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미국에서 미국 빅테크에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했던 그 러시가 중국에 지금 일어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회사는 어떡하냐? 같이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수혜자냐 그러면 엔비디아가 수혜자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 엔비디아 칩이나 이걸 제재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자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SMIC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중국의 AI 칩 회사들이 주가 폭등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중국이 하고 있는 오픈 AI O1 정도 수준은 중국의 AI 칩하고 중국의 메모리 칩으로도 이게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SMIC나 중국의 AI 업체들이 이게 뭐 미국의 업체들이 누렸던 것 그 이상의 이 수익의 상승, 매출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소장님께 간 질문지에는 없지 싶은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그 화제의 사진이 그 장관들 그 보다도 앞에 그 빅테크 CEO들을 쭉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는 없었어요. 젠슨 황은 없었고 젠슨 황은 그때 북경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지수도 흔들리게 하고 우리한테도 그거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때 행해졌던 대중국 수출 규제 엔비디아 칩 가지 마라 했던 거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게 뭐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거쳐서 소위 말해서 라벨 가리해서 들어갔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니면 중국 자체적인 칩으로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선 시장 일각에서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젠슨 황 사이에 그렇게 관계가 내지는 어떤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스무드하지는 않다. 좀 껄끄럽다는 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네. 지금 트럼프는 이거 틀어 막아야 되는 문제고 네. 지금 젠슨 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한 30%를 중국이 지금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완전히 틀어막게 되면은 매출액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제 주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대신 아마 젠슨 황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거예요. 예. 이번에 딥시크를 봐라. 우리가 공급 안 하더라도 중국이 그 정도 수준을 개발한다. 오히려 공급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익을 못 내 가지고 미래 R&D 투자를 하는 기회를 우리가 이제 열이 줄어드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엔비디아 칩을 계속 공급한다는 것은 여론이 가만 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H100이 아니라 이제 뭐 저희들은 H800 가지고 했다는 건데 예. 지금 H20이라는 그보다 더 성능을 낮춘 걸 지금 공급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규제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는 손실을 입죠. 근데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그 칩은 이게 엔비디아 성능이 한 80%는 나오는 H100이 한 80% 성능이 나오는 하웨이 910C라는 칩을 써요. 화웨이 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이제 딥시크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오픈 AI의 O1 정도 수준은 중국에서 국산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도 중국으로서는 갈 수가 있고 막아버리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그만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속락을 하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딥시크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의 전략은 이제 과거의 삼성전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고성능 칩을 사가지고 빨리 제품을 개발하느냐에 몰입돼서 돈 싸움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로 잘하긴 하지만 예. 설계는 대충 하더라도 EUV 장비를 쓰면 선을 가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예. EUV가 없는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설계를 정밀하게 하고 DUV로 만들다가 보니까 설계 능력이 확 좋아진 거죠. 거기서 이제 뒤집어진 것이 지금 HBM이나 뭐 DDR5의 문제인데 네.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돈으로 질렀던 거죠. 누가 먼저 엔비디아 칩을 사냐. 그래서 엔비디아 칩은 서로 사려고 하니까 공급 부족이 생겼고 오늘 산 가격이 최저 가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 가격이 계속 올라가 지금 6만 달러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딥시크를 봤더니 그거에 2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성능은 훨씬 떨어지는 것도 이걸 했다고 하니까 빅테크들이 지금 반성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너무 과잉 투자했네? 알고리즘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에만 의존해서 돈 써가지고 개발하는 거 이거 과연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2배로 올리면 칩의 수요를 엔비디아 칩을 반만 사도 되겠네? 이 반성이 들어. 그럼 그걸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제 AWS부터 딥시크를 놓고 깔아놓고 써보는 이유가 얘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을 줄였냐? 그걸 보고 자기는 그걸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엔비디아 칩의 가수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전부 구매 연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수급이 뭐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기 기간이 줄게 되고 두 번째는 뭔 문제가 있냐면 TSMC가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게 수율이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TSMC의 수율이 그렇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예. 엔비디아 칩의 생산량이 늘게 돼요. 네. 그리고 빅테크들은 그만큼 구매 지연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엔비디아 칩의 수급이 이게 맞아버리거나 또는 약간의 오버서플라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빅테크들의 구매 지연이 TSMC의 수율 향상과 맞물려 가지고 그 엔비디아 칩에 이게 공급 과잉을 살짝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필요 없다, 줄었다 이건 아니고 계속 늘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의 그 프리미엄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바로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제일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 엔비디아 뭐 좀 이렇게 이게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사상 최대 실적은 맞는데 예. 뭐를 조금 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 어닝스 서프라이즈예요. 예. 그래서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이게 이 마켓의 예측치보다도 뭐 60%, 90%에서 이번에 보면 그게 5%, 3%까지 쭉 떨어져요. 예. 아마 다음 분기는 제가 볼 때는 마켓 서프라이즈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딥시크가 1월 20일 날 나왔기 때문에 네. 딥시크 충격은 없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게 10일밖에 워킹데이로 치면은 뭐 한 8일이나 9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없는 상태지만 이 이제 새로운 2025년 1분기 2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은 딥시크 이펙트가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빅테크들의 구매 지연이 있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이 이게 맞아버려 가지고 프리미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게 그 엔비디아의 마진이 그 그로스 마진을 보면 76, 뭐 74, 이번에 73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의 절대 수익성은 높은 건 맞지만 수익성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딥시크의 이펙트는 아마도 1분기, 2분기에 네거티브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뭐 주가는 아시지만 모멘텀이잖아요. 네. 그 달이 이미 만월이 돼버리면 그것은 달이 밝은 건 맞지만 이것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있게 되면 주식은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이게 앞으로 이게 뭐 줄어드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뭐 달이라는 게 이 한 달에 한 번씩 차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이 차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일단 보름달은 지나고 그렇죠. 조금씩 이제 달이 기울기 시작한다. 이제 하얀 달러.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74%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직관적으로 100달러치 매출이 났는데 순이익이 그대로 74%는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로스 마진이요.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이 매출 총이익. 76, 아마 75, 이번에 73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매출 총이익률 74%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빼고 나서 그렇죠. 빼면 이제 최종적으로 순이익률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제 원세 역설이 있죠.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네. 등장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석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석탄이 줄어드냐 그러는데 줄어들진 않았어요. 석탄 소비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죠. 계속 늘죠. 왜냐하면 이 엔진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증기기관이 예. 석탄의 소비는 계속적으로 예. 더 증가되는 건 맞는데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지연, 수급의 이제 안정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그 프리미엄 이제 고수익성 이것은 이제 피크를 쳤다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 소장님,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장이 좀 출렁거린 것 중에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4월로 연기하나 싶었던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이제 3월 바로 이제 시작하겠다 했고요. 중국에다가 또 추가 10%라 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25%에다가 10% 더하고 10% 이렇게 하는 거, 20%를 더 올리는 거죠. 기존에 25% 때리고 있던 거기에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플러스 10%였는데 거기다 또 플러스 10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럼 45% 됩니까? 그렇죠. 괜찮습니까, 중국?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네.
결국은 뭐 예. 이펙트가 어떠냐를 갖다가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돌려서 하지만 예. 주가를 보면 됩니다. 주가를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은 금년도 경제 정책을 세울 때 제가 볼 때는 대미 수출이 0이 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경제 정책을 세운 것 같아요. 금년도에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금년도 네. 중국의 경제 정책의 목표가 5%입니다. 지방 정부들의 작년에도 5% 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방 정부들의 그 양회의가 다 끝났는데 네. 지방 정부 양회의에 평균을 내면 금년도 성장률이 5.3이에요, 목표치가. 그러면 중앙 정부는 5%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예. 하냐? 결국은 외수를 이제 줄이면 내수를 키운다는 얘기고 예. 그 내수를 키운다는 것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런 표현 잘하는데 2008년에 썼던 표현을 작년 12월 달에 썼어요. 그래서 예. 2025년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재정금융정책을 쓴다. 그래서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을 가장 세게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주가가 왜 저거 안 빠지냐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터졌을 때 백신으로 코너를 잡은 게 아니라 돈 찍어서 코너를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뿌리면 이제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고 돈을 뿌려서 내수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 중국 정부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중국이 최근 3년 동안에 공동부유를 했지만은 국민들은 그거 따라가다 뭐냐 벼락거지 된 거죠. 시가총액하고 부동산이 45%가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소비가 늘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작년 12월 달에 그 경제 공작회를 할 때 보면 중국이 명확하게 박은 것이 내년에는 소비 진작에 올인한다. 어떤 식으로 그 재정금융정책을 역대 최대로 쓰고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 이게 명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정부가 받치는 거 이게 되면은 소비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금년도 아마 3월 초에 하는 양회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안화 환율을 볼 것 같으면은 11월 그때 5일날 미국의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때 트럼프 당선 확정하는 순간에 그날 뭐 위안화 환율이 한 1% 위로 확 뛰면서 이제 1달러당 7.1112 하던 게 이제 그때부터 휠휠해서 이제 7.33까지 갔다가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그거는요 네. 역외 환율이고 역외 중국의 그 싱가포르 같은 데서 거래는 역외 환율이고 네. 중국의 기준 환율은 7.12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기준 그렇죠. 고시 환율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이 시장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작년에 중국이 네. 무역 수지 흑자가 9,900억 불났습니다. 무역 흑자가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인데 뭐 9,900억 불났으면 환율이 뭐 한 30% 절상이 되는 게 맞죠. 그러는데 오히려 절하가 됐다고요.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수출의 이 유지를 위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절하를 시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환율은 그게 뭐 몇 퍼센트 올라가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네. 이것은 관리 변동 환율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해서 컨트롤 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환율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걸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은요.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그 등소평에 선불원 쪽으로 다시 이제 선회했다. 공동부유 공불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1대1로 추진해오던 거는 지금 현재 그건 그냥 하죠. 하고 있는 중.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그게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베트남을 통해서 또는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던 것이 다 막혔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을 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1대1로 지역이고 두 번째로 미국이 지금 완전히 중국 것을 60% 때려가지고 이게 보복관세가 85% 올라가면 대미 수출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것을 어디다가 이제 팔 거냐 그러면 중국 1대1로의 그 조인한 회사 나라가 155개인가 그래요. 이쪽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수출 안 되면 망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인 것이 중국의 그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15%밖에 안 됩니다. 85%가 미국 이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사이 애들이 1대1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수출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걸 상당 부분 완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거나 외신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우리가 뭐 시장 관련 매체가 됐건 그냥 정치 일반적인 매체가 됐건
거의 매일 트럼프입니다. 뭐 심지어 뭐 SNS에 뭐라 했는지 행정명이 뭐가 왔는지 이건 이제 보기 바쁜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국 내지는 시진핑 주석의 뉴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뜸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저 우크라이나 이것도 지금 젤렌스키 제껴놓고 그냥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중국의 역할은 뭐 낄 만한 뭐가 없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냉전 시대에 예. 소련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중국을 네. 키우면서 소련하고 분리시키면서 사회주가를 이제 그 분리를 완전히 시킨 건데 이번에는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완전히 일어섰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를 분리시키는 것이 중국을 자초시키는데 결정적이다. 트럼프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유엔 총회에서 보면 어떻게 미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네. 이거를 반대를 할 수가 있냐. 이번에 거기 유엔 총회에서 그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다는 문구 그거 반대를 미국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뒤집어진 거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무슨 그걸 지지하냐 이게 아니라 중국을 러시아하고 분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 러시아하고 친한 척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러 전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종전에서 이게 우크라이나는 확 무시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대변하는 쪽으로 네. 지금 트럼프가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동맹들도 다 이제 멘붕이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중국 버리고 미국하고 짝짝꿍이 될 거냐는 것이 중요해요. 트럼프의 의도대로 움직일 거냐.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 트럼프한테는 없는데 푸틴한테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가 핸드아웃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인데요. 지금 푸틴은 미국하고요 24년 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린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부시, 뭐 오바마, 트럼프 이게 뭐 바이든까지 그 사이에 5명의 대통령을 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푸틴하고 뭘 좀 잘해가지고 중국을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음흉한 푸틴은 이미 트럼프의 속을 다 읽고 있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가 주는 선물만 받아 챙기고 다시 뒤로 중국하고 손잡는 것. 그래서 트럼프의 뒤통수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의 이제 의미는 실제적으로 중국을 분리하고자 하는데 아마 5월 8일인가 9일인가가 그게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죠. 2차 대전. 네. 그때 지금 푸틴이 시진핑을 초청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베를린 붉은 광장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압수하면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의 전략이 이게 먹히면 좋은데 트럼프의 전략보다는 푸틴의 수가 훨씬 높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들은 이미 그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하고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러시아가 전쟁 3년 하는 동안에 모든 전쟁 물자, 일상 생활용품을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다 브로킹이 됐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살았냐고 그러면 그건 중국이 다 대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로서는 중국을 버리고 미국한테서 그걸 얻을 수가 있냐? 그거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말씀하신 우러 전쟁의 종전에서 트럼프는 러시아를 중국과 분리하고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자원을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갔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요즘 굉장히 이렇게 설왕설래가 작고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는 중국이 미국 국채 팔고 대신 금사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하는 말. 그러면서도 또 유럽의 차명계좌 분산시켜서 다시 또 그 국채 사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장님 뭐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는요. 네. 유튜브의 전문가 말은 반만 믿고 데이터를 체크해봐라.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데이터를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중국의 지금 황금 보유량입니다. 보시면 2018년까지 그냥 똑같다가 2020년 조금 늘었어요. 그러고 그 국채는 최근 3년간 계속 팔았고 미국 국채는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중국만 판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팔았습니다. 우리도 팔았고 일본도 팔았고
그리고 유럽에 가서 차명 계좌로 이걸 사가지고 다시 사고 있다. 그것도 드린 것이 유럽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그 돈 찍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체크하면은 그것은 루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하고 있는 건 맞?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작년에 9,900억이 흑자가 났는데 그걸 다 금을 샀다 그러면 전 세계 금이 다 동이 나야죠. 근데 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역점을 두는 것 중에 브릭스 내지는 이제 브릭스 플러스에서 여제 이제 거기다 굉장히 많이 제3세계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우리 달러 쓰지 말고 우리 위안화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네. 지적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하면서 예. 푸틴이 브릭스 예. 카드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예? 브릭스 카드를. 브릭스 카드 브릭스에서 사용되는 화폐. 화폐? 요거를 들고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왜 그런 소리를 했냐 그러면 그러면 위안도 루블도 아닌 그렇죠. 공통 화폐를 그 달러 같은 걸 하나 만든 건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 거 안 쓰면은 이제 100% 때려야 된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굉장히 그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러시아가 이게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물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재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면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증거를 잡으려면 달러로 거래를 해서 수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스위프트망에 들어와야만이 그게 파기되는데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하고 거래한 것은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교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무지막지하게 반값에 중국한테 팔고 중국은 그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위안화로 받은 대금을 가지고서 예. 이쑤시개부터 시작해서 애기저기 장난감, 화장지 모든 일상용품하고 노트북, 반도체까지를 다 사간 거예요. 그러면 결제를 위안화로 했기 때문에 스위프트망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증거가 없는 중이나 그래서 이 방식이 아마 앞으로도 브릭스하고 거래를 할 때 중국 이 방식 그대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를 안 쓰고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위안화를 가지고서 중국의 상품을 사고 중국은 그 원자재를 사는 요 메커니즘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제 저런 그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제품이 아니라 원자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 원자재를 누가 사냐면 미국이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사서 가공해서 미국한테 제품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이 최대 구매자지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에 대해서 말폭탄 이제 뭐 달러 쓰지 말라고 하면은 근데 그 브릭스는 그러면 그거 돈 벌어서 뭘 하냐 그러면 생필품을 사야 돼요. 예. 공산품을. 예. 그래서 US 컴트레이드에서 그 통계를 잡는 품목이 한 5천 가지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5천 가지를 다 공급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의 생필품부터 첨단 제품까지를 자동차까지를 다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거기에 애들 기저귀, 화장지, 일상용품을 안 만들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트럼프의 얘기는 그 말폭탄 이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브릭스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제 세게 하면 할수록 이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으로 이제 거래를 더 늘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조금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지금 이 약간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제 잘 달리던 기술주들이 좀 흔들흔들하는 게 고점 대비 낙폭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조정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이제 두려움이 좀 엄습합니다만 중국도 오늘은 뭐 홍콩도 3% 중후반이네요. 심천까지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한번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달리는 말을 싸라 하는 것이 정제 속담이잖아요. 달리는 말을 싸라. 달리는 달리는 말을 쏘라고. 달리는 말을 쏘라. 그렇죠. 그게 정제 속담이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을 놓고 보면 예. 미국 빅테크하고 중국 빅테크에서 미국 빅테크는 이제 노원팩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 사이에 전혀 죽었다고 생각했던 중국 빅테크가 양강 체제라는 걸 이미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그게 양강 체제임은 분명한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정부가 주도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되는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그 최근 3, 4년 동안에 미국의 하드웨어 업체들이 받았던 그 수혜가 중국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딥시크의 확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래서 쟤들이 오픈 AI보다 싼 걸 만들었네. 비슷한 성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계기로 해서 중국 정부가 각성해가지고 AI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수혜는 엔비디아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오히려 중국 내부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AI 회사들이 그 수혜를 다 받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지금 이미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이게 매력도가 올라가는 쪽하고 이제 살짝 떨어지는 쪽의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포트폴리오의 일정한 만큼의 조정 그것은 이제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비싸다 싶은 쪽은 좀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그 와중에서 우리 한국은 비싼 축입니까? 아직도 싼 축이 듭니까? 그래서 한국은 뭐 그 싸고 비싸고 상관없이 예. 문제는 한국의 경우는 제가 보면 삼성전자 왜 파냐 하는데 네. 그것은 삼성전자를 파는 게 대한민국을 파는 거죠. 어허.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터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개미들까지 밖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예. 외국인이 사냐 마냐가 방향성을 정하는데 네. 글로벌 인베스터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밸류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로스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GDP 성장률을 1.4, 1.7을 보는데 세계 평균 성장률이 3.3이에요. 예. 세계 평균보다 못한 나라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평균보다 높은 나라의 주식을 사는 것은 그것은 투자의 정석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터들 입장에서 왜 삼성전자를 계속 파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의 경우는 1%대 성장은 이건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투자가들이 밖으로 나갔던 것 그 현상이 한국한테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네. 한국의 정치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지만 그 핵심은 성장률의 회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백약이 모여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투자가들의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돈한테 물어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저평가 고평가를 떠나가지고 이미 성장률이 이게 세계 평균을 밑돌게 되면 투자 매력도는 확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빛나는 주식들이 가끔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ETF 투자가 아니라 종목별로 들어가야 되고 섹터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계전 투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최근 한 3, 4년처럼 그 업종에다 그 인덱스에다 투자가 먹는 그런 시장은 한국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또 2부가 준비돼서 오늘 소장님은 여기까지 뭐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